네. 자, 3번까지 풀이를 했고요. 다음에 4번부터 이어서 또 풀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이 주당 액면 금액 5,000원인 보통주 100주를 주당 3,000원의 현금으로 발행하였다. 이때의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이걸 우리가 할인 발행이라고 그러죠. 주식을 액면가 이하로 발행했습니다. 액면가 5,000원은 자본금으로 계산되고 3,000원은 현금이 유입된 금액이죠. 자, 100주 곱하기 3,000원 하면 30만원이 현금으로 들어와야 되겠네요. 자, 차변의 현금 30만원, 차변의 현금 30만원, 차변의 현금 30만원. 1번은 틀렸죠. 다음에 대변의 자본금은 50만원이 돼야 되죠. 5,000원 곱하기 100주 하니까요. 자본금 50만원. 4번 틀렸네요. 자, 그러면 2번 아니면 3번이 답이죠. 주식을 할인 발행했을 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한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답은 2번인데 제가 여기서 거래의 결합관계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거래의 결합관계. 자, 김유리 씨에게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유리 씨. 네, 네. 자, 여기 답이 2번이잖아요. 네. 예, 요거 거래의 결합관계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차변의 현금은 자산이요. 자산 자산의 증가. 증가. 자산 증가. 예, 맞고요. 또 차변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요? 현금 차변은 자산 증가 맞습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0만 원은요? 자본인지 자산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본이에요. 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면 차변에 왔습니다. 그러면 자본은 차변에서 어떻게 되죠? 감소요. 네, 감소. 그 20만 원은 자본 감소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요거는요. 대변에 요거. 자본 증가요. 예, 자본 증가. 요렇게 이 얘기하시면 된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보겠어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원가를 구하면 얼마냐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문제 참 자주 만났습니다. 그동안에. 그쵸? 자, 이렇게 매출 원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T자를 그리셔가지고 여기에 기초 재고 자산이 어디에요? 이 자리죠. 단기 매입액 차변에 또 단기 매입액이 와야 되는데 매입이 5만원인데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매입 환출 아까 순 매입액으로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요?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매입 환출 다 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만원을 8천원 만원 맞네요. 그러면 순 매입액은 총 매입액은 5만원이니까 순 매입액은 만원 빼면 4만원이다 이거. 그래서 판매 가능 금액이 19만원입니다. 매출원가 자리는 이 자리인데 여기 기말 재고 자산이 10만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19만원이 여기도 돼야 되니까 매출 원가는 9만원이 되어야 대변의 합계가 19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이와 같이 T 계정에다가 칸 채우기 하시면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계정 과목은 여러분이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상품. 답이 1번인 것이죠.
이렇게 구하셨죠? 자, 다음은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랬습니다. 유가증권의 평가. 자, 단기매매 증권은 뭔지 아시죠?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결산 시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를 비교하여 가로 분류하고 무엇으로 분류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보면은 단기 손익이냐 기타 포괄 손익이냐 비용이냐 자산의 차감이냐 하는 거죠. 자, 뭔지 알 것 같아요. 그죠?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중에 공정가치가 존재하는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결산 시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를 비교하여 무엇으로 분류한다. 네, 매도 가능 증권은 무엇에 해당되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이 무엇에 해당되느냐 그 말이죠. 네, 답이 보이죠? 네, 답은 1번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의 결산 시 평가하는 그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이 아니고 자본, 그 자본 중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있고요.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손익은 단기의 손익계산서로 가죠. 단기 손익이다 하는 겁니다. 1번.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6번. 자,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요. 자, 21년 10월 1일 날 보험료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 시 비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 보험 계약의 기간은 22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결산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겠네요. 그쵸? 한번 보기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보험료의 비용은 10만 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10만 원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0월 1일 날 40만 원으로 비용 처리했습니다. 즉 보험료로 처리했어요. 근데 이게 기간이 1년치입니다. 그러면 40만 원을 9개월치는 차기 거니까 3개월치가 단기분이죠. 그래서 21년 손익계산서에는 3개월치만 가야 되는데 40만 원 곱하기 3 나누기 12 해볼게요. 네, 10만 원 맞습니다. 40만 원 곱하기 3 나누기 12 하면은 10만 원 나옵니다. 다음 2번. 21년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선급 비용은 30만 원이다. 네, 우리가 이거 결산일에 결산 분계할 때 비용을 이연시키는 이연 개정 과목이 바로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이죠. 40만 원 중에 10만 원은 단기의 보험료이니까 차기로 이연되는 보험료는 30만 원이죠. 그러니까 선급 비용은 자산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로 가겠죠. 그래서 21년도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선급 비용 30만 원 맞습니다. 다음 3번. 12월 31일 결산 수정 분계는 보험료 30만 원 대변에 선급 비용 30만 원이다 했어요. 틀렸네요. 3번. 이거 틀렸는데요. 김현지 씨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3번에 결산 수정 분계를 한번
바르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김현지 씨. 3번 보기가 틀렸어요. 결산수정분계는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변에 현금 차변에 40만 원이요. 40만 원이요? 재무상태표에 가는 요 선급비용 30만 원. (40만 원이) 아니고요. 네. 자, 김현지 씨,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차변 대변이 뒤바뀌었어요. 30만 원 맞고 계정 과목 맞게 잡았는데 차대변이 뒤바뀌었습니다. 결산수정분계할 때 선급비용은 차변에 와야 돼요. 차변에 오면서 자산을 증가시키고 대변에 보험료가 가면서 비용을 취소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만 원 중에서 30만 원의 비용이 취소되고 당기의 비용이 10만 원만 돼야 되는 것이죠. 예. 요 3번은요. 차대변이 바뀌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아셨죠? 다음에 4번 결산수정분계 누락 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자산의 과소. 그렇죠. 차변의 선급비용인데 이게 누락되면 자산 과소되죠. 비용의 과대. 맞죠? 대변의 보험료 30만원 기록해가지고 비용 30만원을 취소시켜야 되는데 그걸 누락시켰으니까 비용이 과대되겠죠. 그래서 결산수정분계를 누락하면 이렇게 된다. 맞았습니다. 옳지 않은 건 3번입니다. 7번 문제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에 8번 문제 봅시다. 다음 전표를 보고 분계할 때 차변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너무 쉬운 거죠. 입금이니까. 입금 전표는 차변이 다 현금이죠. 입금 전표라는 것은 차변이 현금인 전표가 입금이고 출금 전표라는 것은 대변이 현금인 전표가 출금이에요. 그래서 차변을 물어봤으니까 현금. 네. 뭐 볼 것도 없습니다. 8번 문제. 입금 전표이기 때문에 차변이 현금이고, 그럼 대변이 뭔가를 한번 물어볼게요. 저교만 이렇게 써놨는데 대변의 계정 과목은 무엇일까? 김혜련님. 상품 네. 아니에요? 네? 상품 아니에요? 상품이다. 판매했는데요. 대변의 상품인 경우는 타계정 대체할 때 대변의 상품이 되죠. 이건 팔았습니다. 이거를 그냥 매출이구나? 상품 매출이죠. 네, 상품 매출. 매출이. 예, 상품 매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8번 문제를 다음에 전표를 보고 분계할 때 대변의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하면은 상품 매출이에요. 상품 매출. 예. 상품 매출. 뭐 또는 여기 보기에서 찾으라면 매출을 찾는 수밖에 없는데, 예, 원래는 상품이니까 상품 매출. 차변은 현금. 네. 자,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 따르면 회계 정보가 갖추어야 할 주요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맞죠? 다음 중 신뢰성과 가장 관련이 높은 것은 이랬습니다. 신뢰성과 가장 관련이 높은 것. 자, 신뢰성의 하위 질적 특성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답이 1번이죠. 1번. 표현의 충실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우셨죠? 저기 이 시험 볼 때까지는 요게 이런 문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신뢰성의 하위 질적 특성 세 가지 외우는 거예요. 표현의 충실성, 나머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두 개 누구에게 물어보거든요? 김화경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신뢰성의 하위 질적 특성, 표현의 충실성 포함해서 세 개인데 나머지 두 개 한번 아시는지? 표검증이요. 네, 표검중이죠. 표검중. 그래서 검증 가능성. 중은 중립성. 이렇게 표검중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표검중으로 외워야 됩니다. 신뢰성 하면은 표검중. 목적 적합성 하면은 예피적이다. 예피적. 이렇게 암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내부 통제 제도 문제는요, 구성 요소 아니면 목적, 그걸 물어봐요. FAT 1급에서는. 자, 구성 요소에는 5가지가 있고요. 목적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통제 활동 해당됩니다. 정보 및 의사소통 해당됩니다. 외부 공표 재무제표의 작성,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에 외부 공표 재무제표 작성이라는 구성 요소는 없습니다. 답은 3번. 통제 환경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2가지가 여기 빠졌어요. 그러니까 자, 통제 환경, 통제 활동은 있고 정보 및 의사소통이 있는데 나머지 2개를 누구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박수민님. 내부 통제제도의 구성 요소가요 5가지가 있는데요. 나머지 2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못 외웠어요. 못 외우셨어요? 네. 자, 오늘 한번 외워보세요. 자, 첫째 통제 환경, 그 다음에 통제 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그 다음에 위험 평가라는 요소가 있어요. 위험 평가. 그 다음에 모니터링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모니터링. 네, 위험 평가, 모니터링 포함해서 5가지입니다. 내부 통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이냐? 통제하고자 하는 환경, 통제하는 활동, 정보와 의사소통, 위험 평가, 모니터링. 이렇게 5가지니까요. 우리가 뭐 단답형이나 괄호넣기 이런 문제는 출제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보기에서 찾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이 이거 좀 외워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좀 외워놓으시면 보기 중에서 지금처럼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라든가 이러면 아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성 요소에 대해서 문제를 내면 요 5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부 통제제도 문제가 목적이 아닌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도 참 그동안 많이 출제를 했거든요. 그러면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을 알고 있어야 아닌 것을 찾을 수 있겠죠.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2개를 한번 써볼게요. 첫째, 우리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에요. 2번째,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내부 통제가 잘 되는 그런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기업은 내부에서 작성하는 그 회계 정보가 신뢰성을 얻게 돼요. 자, 3번째 목적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박은술 씨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은술 씨. 네, 네, 내부 통제제도 목적 3가지 중에 이제 하나가 뭐예요? 법규 준수, 네, 맞습니다. 관련 법규와 규칙의 준수입니다. 관련 법규와 규칙의 준수. 네. 그래서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은 이와 같이 3가지가 있어요.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2번째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 4번째는 관련 법규와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11번 부가가치세법 문제가 이제 11번부터 5개가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랬습니다. 1번 중간 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맞아요. 중간 지급 조건부, 이 장기 할부 판매, 이것이 같습니다. 공급 시기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맞고요. 2번 무인 판매기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무인 판매기에서 해당 사업자가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이다. 예, 맞아요. 현금을 꺼내는 때. 또 3번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이거 틀렸네요. 여러분, 폐업과 관련된 것은요,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가 폐업일 이후에 공급 시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폐업과 관련된 것은요, 공급 시기가 그냥 폐업일입니다. 폐업일. 폐업일 이후에 공급 시기가 도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세가 안 되잖아요. 폐업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해가지고 다음 달 25일 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게 되면은 과세에서 누락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폐업과 관련된 모든 공급 시기는 공급 시기가 그냥 폐업일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내국 물품을 외국에 반출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 재화의 선적일이다. 맞죠? 수출은 선적일, 기적일입니다. 다음 12번
다음 중 세금 기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이랬어요. 목욕탕 발급 못하죠. 컴퓨터 제조업자가 컴퓨터를 공급한다. 발급할 수 있죠. 이거는 문제 쉽게 나왔네요. 네. 미용실 발급 안 합니다. 택시 발급 안 합니다. 그래서 2번 발급할 수 있죠. 당연히 발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발급해야 원칙이죠. 다음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 아까 박수미 씨가 박은수 씨가 답변하셨죠? 박은수 씨. 자, 이번에는 박희정 씨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기 13번에서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어느 것이냐 그랬는데 어떤 것인가요? 답이. 4번 오피스텔 취득에 대한 매입세 맞나요? 맞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관련된 매입세액은 건물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1번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여러분 아시죠? 못 받고 토지 관련된 거 못 받는 거 아시죠? 접대비에 관련된 거 못 받는 거 아시죠? 4번 맞습니다. 맞았고요. 다음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에 해당하는 것은 이랬습니다. 과세에 해당하는 거 신미연님 이거 답이 몇 번인가요? 과세에 해당되는 거 2번 특허권이세요. 네, 특허권의 대여 맞아요. 자,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판매 장려금을 수령했다. 장려금을 지급했을 때는 과세지만 수령한 사람은 과세가 아니죠.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했습니다. 네, 여러분 민사집행법이라는 건 재판을 한 거예요. 재판에 의해서 경매가 일어난 것은 부가가치세에 과세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미연 씨한테 물어볼까요? 자, 특허권의 대여는 과세인데 이것이 재화의 공급인가요? 용역의 공급인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신미연 씨. 둘 중에 하나인데 특허권의 대여. 재화의 공급이다. 용역의 공급이다. 어느 게 맞을까요? 용역이군요. 네, 용역입니다. 자, 특허권이 재화의 공급이 될 때는 특허권의 대여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은 특허권을 양도 대여 말고 대여는 빌려주는 거잖아요. 일정 기간 빌려줬다가 다시 우리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은 용역의 공급이에요. 그런데 이건 특허권을 양도했다. 양도는 매도하는 거죠. 매각. 그거는 재화의 공급입니다. 네, 이거 여러분 알아두세요. 다음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 것은 이건 과세를 물어보는 거죠. 면세되지 않는 것이니까. 원지윤 님이 오늘 못 나오셨고 윤인정 씨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동차 대여 사업이요. 예, 자동차 대여 사업. 이게 과세군요. 렌트카. 네, 2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세입니다. 작곡가가 작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면세입니다. 미술관에 입장, 박물관에 입장, 동물원에 입장하는 거 면세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과세인 것이죠.
자, 그래서 대체로 이제 그 모의고사 이 이론 문제를 1회하고 2회를 보면은요. 우리 기출문제의 그 이론 수준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조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